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협의의 물꼬가 트인 이 헬로윈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견을 보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최지원 기자입니다. 여야가 할로윈 참사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해 국회로 법안이 되돌아온 지 석 달 만입니다.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여야가 4명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 삭제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불송치됐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는 특조위가 직권조사할 수 없도록 했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생각이 계속 맞부딪혔는데 용산과도 충분히 수기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헬로윈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도 단독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오늘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모집 인원 취합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한 1,550명 내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마치면 사실상 확정됩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의협은 전공의 등이 참여한 이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2개 의과대학별 모집 인원을 취합한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당초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으나 1,550명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상황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증원분에 한해 50에서 100% 이내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개 국립대가 증원분의 50% 모집을 결정하는 등 의대들은 사정에 따라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교육의 여건이 부족해서 안 된다. 지금 의과대학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를 줄여가지고 올해는 138명으로 하겠다. 대교협이 내년도 대입 전형 변경 사항을 심의하고 이달 말 통보하면 증원이 확정됩니다. 의료계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협 신임 회장은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모두 함께하는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논의합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임 회장의 독단 행동을 우려한다며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전공의 측과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채용비리 조사에 제출할 필수 자료의 인적 사항을 까맣게 칠한 뒤 제출하거나 자료가 모두 삭제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선관위는 잇따르는 채용비리 논란에도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으실 거였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특혜 채용 의혹만 감사를 받게 됐는데 감사 과정에 선관위의 조직적인 방해와 지연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채용 비리를 밝히는데 필수적인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선관위는 까맣게 칠한 복사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무단 반출한 업무용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자료가 모두 삭제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특혜 채용 요령이 담긴 문서 파일을 변조하거나 감사가 임박해 관련 문서를 파쇄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국회 등의 허위 답변,
또는 허위 자료 제출로 대응하거나 자체 점검을 자료 파기,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거나 중앙선관위원장을 오부 요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과정에서 증거인멸에 나섰다 이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와 지연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선관위엔 당연히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관행상 대법관이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왕노릇한 사람은 누구냐? 사무총장이었다는 거죠. 선관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이라고 한 사람이 왕노릇하면서 그 아들을 세자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렇게 왕노릇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누구냐? 김세환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김 총장이 퇴임하면서 노트북하고 휴대폰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국가가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퇴임하면서도 반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반납을 안 했나 봤더니 다시 이걸 갖다가 확보해서 봤더니 모든 데이터가 다 삭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후임자가 박찬진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도 딸과 관련된 특혜 채용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어디에서 특혜 채용됐느냐? 전남 선관위에서 그 특혜 채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전남 선관위 직원들이 관련 서류를 변조한 게 드러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딸을 채용할 때 외부 면접위원들 점수란을 비워둬라 이런 식의 그 문서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전남 선관위 직원들이 거기에다가 다른 내용, 엉뚱한 내용을 입력하고 덮어 씌웠는데 이것을 원본 파일을 이제 감사원이 찾아내서 이런 변조가 있었다는 걸 찾아냈고 마찬가지로 신우용이라고 서울 선관위 상임위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자녀 특혜 채용을 했는데 관련 문서를 이번엔 또 선관위 직원들이 파쇄하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 이번 감사원 그 감사 결과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선관위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방해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 감사원 관계자 말에 따르면 선관위가 자료 제출 요구를 대부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위가 더 있을 가능성도 의심이 되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감사원법에는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는 있는데 이 강제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처럼 압수수색을 하거나 강제로 자료를 가져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료 협조를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실제 자료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에 대한 확보는 수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혜 채용은 별개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 등을 폐기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퇴직했기 때문에 뭐 징계 같은 것들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고 결국 그러면은 이제 검찰에 의해서 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한데요. 감사원법 51조에는 어떻게 뭐가 규정이 되어 있느냐? 감사 방해죄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그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1년 이하 징역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일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뭐 7년 이하 징역 이런 식으로 형량이 더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선관위 하면은 가장 공정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서 또 이렇게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해체 수준의 대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이런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자체적인 어떤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다만 지금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감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권한적인 심판을
제기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네. 이 결과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예. 국회를 통한 통제가 좀 가장 우선적일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선거법 자체를 차제에 좀 전체적으로 논의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법이 네. 규제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선관위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적정하지 않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하는 가족회사에 이를 정도의 지금 비위 문제가 팽배해 있는 건데요. 예. 선관위 운영 자체를 차제 제도적으로 여러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곧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최강욱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있는 거죠. 네네.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표현의 자유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거짓말하면 원래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뭐 저도 거짓말 많이 하는데 뭐 처벌받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하면 반드시 처벌받는 경우가 몇 네.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위증죄, 위증교사죄. 그다음 뭐냐면은 그 뭐 국회 나가가지고 선서하고 또 위증하는 거. 예.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거에 있어서 거짓말하면 그러면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최강욱 전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 전 의원도 아니죠. 어차피 국회의원 이제 박탈됐으니까 그 조국 아들에 대해서 인턴을 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인턴한 일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업무방해죄로 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 대표의 아들이 인턴을 했던 안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보통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될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강욱 전 의원이 이 이야기를 네. 21대 총선 직전에 나와서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최강욱 전 의원이 그때 출마해가지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 달지 않았습니까? 3년 넘게 국회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봤더니 그 이야기가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을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을 법률가 출신의 최강욱 전 의원이 네.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매우 구차한 그러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거짓말도 뭐 할 수 있지만 때와 또 사안에 따라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 최강욱 의원 측은 자신이 이제 고발 사주로 위법하게 기소가 됐다. 그러니까 무죄 선고나 공소 기각해달라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에서 이 요청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이 법리적인 검토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 공표 부분도 예. 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은 됐지만 네. 표현의 범위에 있어서는 네. 실제 인턴을 했다는 정도의 내용을 어디까지 허위로 볼지에 대해서는 똑같이 판단은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공소 기각 주장 관련해서도 이 사건이 최초 고발 사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 그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소 재량이 있긴 하지만 검사의 기소가 재량권을 넘어서는 자의적인 기소였다고 판단이 되면 예. 공소권 남용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네. 선고됐잖아요.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80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최강욱 전 의원이 아직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예. 뭐 임기가 한 2년 3년 남아 있다. 그러면 8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가 굉장히 예. 큰 차이가 있는데 예. 어차피 최강욱 전 의원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 배지 떨어졌고 네네. 뭐 이번에 지금 피선거권도 없고 예. 그런 상황에서 뭐 8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러네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여전히 안개 속에 갇힌 모양새입니다. 유력 후보로 꼽힌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불출마 보도가 나오자 결정한 게 없다며 여지를 남겼고 추경호 의원과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김도읍 의원 등이 계속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최근 여권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 의원이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후보가 없으면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주변에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 추대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개파를 막론하고 총선 참패 책임이 있는 이 의원의 출마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불출마를 결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거부감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 하지만 이 의원은 거취 관련 언론 보도에 지금까지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3선 추경호 의원과 수도권 3선 송석준 의원, 4선 고지에 오른 박대출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던 4선 김도읍 의원도 새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6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에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이 고심 중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여야가 할로윈 특별법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해병대원 특검법은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두 분 패널분과 함께 자세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할로윈 특별법 합의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와 대통령실 입장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자, 지금 보면 대통령실도 환영 입장을 낸 겁니다. 보면은 이제 영수회담 관련해서 이 언급이 있었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 복원의 한 사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정치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독소조항, 그러니까 그 특위가 갖고 있는 영장 청구권만 좀 빼는 그런 독소조항을 제거하면은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뉘앙스를 밝혔고 바로 이틀 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이제 독소조항을 빼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한 발 양보해서 조사의 기간이라든가 조사의 구성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바로 이제 22대 국회가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면 이렇게 출구가 짜여질 수 있고 유가족들의 마음도 달래줄 수 있다라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아서 시작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이제 순항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순항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양보한 것들 이런 것들은 글쎄 뭐 꼭 밀어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협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는 21대 국회에서 이런 협치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사실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말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가족의 의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가족이 과거 특조위 사례를 보면 반쪽짜리 특조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꼭 합의를 해서 특조위가 발족을 해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족의 의견을 매우 반영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도 영장 청구 의뢰권을 양보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구성과 기강에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 특조위가 잘 돼가지고 진실규명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돼야겠죠. 자,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쟁점 법안이 있죠. 해병대원 특검법. 이 문제는요,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최소한 이제 1차 전략은 아마 이제 의사 일정을 갑자기 기습 변경해가지고 이제 아까 이태원 법 처리가 된 다음에 이걸 상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뭐 방법은 없으니까 퇴장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의 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조사의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 결과도 이제 거의 임박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게 발표되는 걸 보고 특검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몇 달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아마 한두 달 사이에 이게 결론이 날 텐데 굳이 이걸 5월 국회에 처리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 검찰의 재판 기소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바로 이거를 우리가 22대 국회에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두 달 정도 좀 유예 기한을 두고 5월에는
21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것만 처리하자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이 그렇게 무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국회의장도 지금 여야 합의를 해서 오라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 방향성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장의 합의를 원하는 것도 뭐 일단 뒤에 여쭤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왜 5월 국회에 되냐? 어차피 22대 때 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왜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공수처 수사를 가지고 지켜보자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왜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공수처 구성을 보면 85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검사는 25명밖에 안 돼요. 부장검사가 16명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공수처가 하위 조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었지만 최근에 민주당이 보기에는 스모킹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대통령실과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검이라는 무게감이 있어야지 어떤 큰 수사를 할 수가 있지 공수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이 양 나온 것을 빨리 추진하자. 그리고 이 총선 민심에서 국민들이 해병대 특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신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법도 마찬가지, 특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야가 좀 합의해서 가져와라.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진표 의장께서 저희 민주당이 말하는 기계적 중립,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본인께서 어떤 중재를 하거나 중재안을 내시거나 어떤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여당과 야당이 합의만 해오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은 저희 민주당으로서 참 답답할 노릇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은요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키를 진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강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의 입장을 그냥 수용해 주시면 5월 2일 날 정상적으로 이 사안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다 함께 하자고 오래전에 이제 얘기가 됐었어요.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뜻은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 김진표 의장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이제 야당 단독 처리하기에 협조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진표 의장이요? 저는 김진표 의장이 원래 그 의회주의자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주의자가 뭡니까? 서로 협치와 타협에 의해서 가는 게 의회주의인데 저는 민주당의 그 주장에 두 가지 좀 맹점이 있는 게 첫 번째가 이렇게 단독 처리 안 해주면은 우리 순방 그러니까 못 보내줄 수도 있다는데 이게 순방이 국회의장 개인 순방입니까? 다 상대 국가의 의전 일정이 짜여져 있는 국제 행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금 꼭 이걸 21대 국회 처리에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가 오늘 내일 처리해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다시 이번 국회 안에 재발의하겠다는 이런 지금 정치적인 속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두 가지 속셈 때문에 이렇게 국회의장을 의회주의자를 압박하는 게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좀 요구가 좀 과도해 보입니다. 속셈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22대에서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다시 한번 여쭤보면 거긴 불가능한 겁니까? 그건?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21대에서는 사실 재의결이 되면 통과도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거에 항상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망설이다가 타이밍을 실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이번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안 되면 또 22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이것을 의사 일정에 올려주지도 않는다. 김진표 의장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뭐 못 가시게 순방을 못 가시게 막는다는데 이건 사실 엄포의 입장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만 따라가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좀 항의의 표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압박이 강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박지원 당선인요 유튜브 방송에서 비속어까지 사용해서 김 의장을 비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진짜.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요. 지금 방송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이구 이거 내가 너무 세게 했구나. 아무튼 저는 소신껏 얘기를 했고요.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 뭐 방송에 나간다는 걸 몰랐다 이런 표정이잖아요. 박지원 당선인 이후에 이제 방송이 시작했는지 몰랐다면서 사과를 했는데 김진표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엮어서 비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는 것, 그때 어떤 정치적 포석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저분도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웬만한 방송인보다도 더 방송 커리어가 많은 분이 박지원 당선이 있는데 네. 저분이 이제 방송에 온에어가 들어와 있다는 시작이라는 방송 중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저는 정말 몰랐다고 하니까 저는 주장을 합니다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된 얘기입니다. 저렇게 정말 방송인 뺨치는 경력을 가지신 분이 그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저거 얘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장 후보들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기계적 중립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민주당의 편을 들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레이스가 벌어진 상황에서 참전한 겁니다. 지금 저 방송 이후에 이른바 친명 커뮤니티 댓글에 속 시원하다, 잘했다, 후련하다 얘기가 많이 올라왔다 그래요. 아마 성과를 거뒀겠죠. 사과는 했지만. 전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저게 원로의 품격인가, 그리고 국회의장 자리가 저렇게 지지층의 호소에서 따낼 수 있는 그런 전리품인가 강하게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성호 의원 또 우원식 의원, 김진표 의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계적으로 중립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또 국회의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편에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기계적 중립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 편을 들어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균형감과 중립감이 있어야 되죠. 저희 민주당만 언제 계속해서 국회의장을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국민의힘이 옳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민주당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힘의 편도 들어야 되지만 또 민주당 출신이라고 해서 민주당 편 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의장이 되면 또 균형감과 어떤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의장 후보들이 저희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이 어떤 국회의장이 돼야 되냐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좀 감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통틀어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후보들이 모두 여야를 막론해서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입법 독주 강행하는 이미지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해병대 웬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분위기죠. 차기 원내대표 단독 출마한 이 박찬대 의원 22대 국회가 열리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바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계속 강공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바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열자고 해서 영수회담 열지 않았습니까? 성과가 있는지 양쪽에 좀 입장이 엇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의 문을 열었고 그나마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순항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데 그러면 민주당도 입법 독주에 대해서 좀 양보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대통령실과 여당의 당신들이 협치에 대해서 양보하라고만 한다는 건 일방적인 양보 아닙니까? 민주당도 우리도 차기 국회에서 최소한 협조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좀 쟁점 법안들은 후순위로 물리고 민생 관련 법안들 우선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게 정치의 복원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실 박찬대 의원이 지금 사실상 지명된 것 아닙니까? 찬반 투표만 이제 남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원들에게 어떤 말하자면 자신의 앞으로 그 얘기를 밝히면서 일종의 그 플랜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입맛에 맞는 것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과연 앞으로 원내 협상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될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도 조금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당내 혼선이 커지는 모양새죠. 이런 가운데 이철기 의원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말이 나왔지만 일단요 좀 CG를 한번 올려봐 주시죠. 이 의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좀 보셨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언론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다면 글쎄요, 또다시 나올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렇게 밖에선 보십니까?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철규 원내대표 후보자가 저는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사실 다른 정치적인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도 22대에서 이제 강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이채 양명주 그래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동조하고 있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단속에 있어서 정말 충실히 대통령실과 합을 맞춰서 하실 분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철규 의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 끝까지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만 경제부총리를 지낸 삼선의 추경호 의원, 또 수도권 삼선 송석준, 또
박대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내일 경선인데 9일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연기됐죠. 왜냐하면 한 분도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나가겠다 밝힌 분이 없으니까 연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철규 의원 지금 아마 여론의 흐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자, 총선 패배 책임 있는 분이 나와야 되겠느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지금 3선 이상 중진들만 해도 거의 30-40명 되는데 아니 이분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비판할 땐 비판하지만 그러면 누군가 책임 있게 나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 평론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도 최소한 원내대표를 해야 하고 또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인 만큼 저는 중진들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겨뤄서 비로소 선택받을 때 그래야 민주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한두 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출마 선언이 나와 있고 이철규 의원도 나오고 같이 다 이제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구인난을 겪는 이 원내대표 선거와 달리 당대표 도전 의사를 내비치는 인사들은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전당대회 나갈 계획은 없으십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 우리 당을 위해서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 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권 도전 가능성 시사는 했는데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밖에서 볼 때는 어떠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미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한 정도의 수준으로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그렇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새가 있느냐, 그러니까 명분은 충분히 있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내에서 유승민 의원께서는 당을 위해 쓴소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비판이 아니라 좀 비난으로 느껴지는 당원들과 지지자가 많다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또 총선에서도 뭐 물론 당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역할을 준 건 없지만 나름대로 본인이 조금 더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좀 각지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에는 당원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은 여론조사를 좀 섞어서 하게 되면 본인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유승민 전 의원만 나오는 출마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부분과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유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때요. 수원 출마 제안을 받았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둘 중 한 분이 거부를 해서 무산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오케이를 하면 나갈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못 나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공관위원장이 제안을 했다. 공관위원장은 당시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중진급 의원을 수도권 벨트에 남부 벨트에 투입함으로써 뭔가 선도마 역할을 해보겠다. 근데 이제 이게 공을 다시 넘겼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이 판단해라. 뭐 윤 대통령이 뭐 공천에 개입한 건 없으니까 실적으로 당 지도부가 판단하는 그런 의미 같은데 저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내부에서 논의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관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당 핵심 지도부들 사이에서 과연 이게 우리 당의 전체적 그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우리 지지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선거 전략에서 이게 유용한 것인가 아마 이런 경론 끝에 아마 회신을 주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걸 사실 뭐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사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흔적은 없고 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마 당이 전략적 측면에서 이게 유용한 것인가를 놓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다가 회신 불가로 그냥 마무리 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뭐 안철수 의원도 나오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이야기 나오고 있어. 지금 이 당권 경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는 당권 경쟁만큼은 이런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원내대표는 모르겠지만 당권만큼은 수도권 의원이 좀 맡아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확장력이라든가 중도 확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당을 맡아야 이것이 혁신과 쇄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 나경원, 안철수, 뭐 유승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원 100% 룰이라면은 사실 꺼리는 분들이 많게 돼요. 근데 이게 조금 개정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변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원 100% 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밖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이 당원 100% 룰은 어떤 느낌으로 오십니까? 사실 지금 당원 100%보다 당연히 이건 논의하는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요? 당연히 수도권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민심에 예민하게 경청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론조사를 섞어서 민심을 들어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의 어떤 구도는 제가 볼 때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집단 지도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단일성 지도체제로 가느냐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친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단 지도체제로 돼서 뭐 나경원, 안철수, 뭐 윤상현까지 다 나가셔가지고 뭐 1등이 당대표 되시고 2등, 3등이 뭐 최고위원에 대해서 조금 강한 지도부를 만들 것이고 만약에 비윤이 원내대표가 된다 그러면 단일성 지도체제로 가서 뭐 비윤들 중에서 좀 합의를 봐서 저는 좀 한 분이 당대표가 돼서 당을 이끌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황의호 비대위는 이 룰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야 된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히 문제고 왜냐하면 이게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 주인이 맞죠. 그렇지만 그 당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정권을 찾아오는 거다, 획득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 획득은 당원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해줍니다. 당연히 국민의 민심을 수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는 만들어주는 게 저는 민주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우려 비대위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수렴해서 좀 뭐 말하자면 바람직한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꿔야만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동훈 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 후보자 부인은 남편이 일하던 로펌에서 4년간 1억 9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딸은 20살 때 이 성남 재개발 지역 땅을 엄마로부터 4억 원대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가 법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사할 생각입니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이후 부모 찬스 의혹이 일었습니다. 오 후보자 장녀는 20살이던 2020년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매입 자금 4억 2천만 원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3억 5천만 원과 은행 대출 1억 2천만 원으로 냈습니다. 남은 돈 4,850만 원은 증여세로 냈습니다. 재개발 직전인 땅이라 가격이 오르기 전 절세를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딸은 20살 때부터 4년 동안 법무법인 3곳에서 근무하며 3,7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오 후보자 부인은 남편이 일하던 로펌에서 4년 동안 급여 1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딸은 오 후보자의 소개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고 부인 역시 실제로 근무하며 송무지원 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자세한 경위는 오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7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수출을 견인한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1분기 수출 최전방 기지 인천항의 물동량을 살펴보면요. 컨테이너 87만여 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물동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건 자동차였습니다. 17만 8천여 대가 수출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62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어났습니다.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요. 수출 호조로 11개월 연속 흑자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도 자동차와 함께 수출을 끌어올렸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요, 50% 이상 늘었고요. 수출이 자동차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증가세가 유지가 된다면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국자의 수출 전망 잠시 들어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누적 흑자는 106억 불이며 이는 19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실적입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 전 품목 수출도 2개월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아주 굉장히 견조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신모델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전기차도 하반기에는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을 이끌면서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어났습니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4월 수출 7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하고요. 무역 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잘한 건가요? 어떤 요인이 이렇게 수출을 끌어올린 건가요? 예, 가장 큰 거는 외생적인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열풍에 의해서요, 그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찍고 회복세로 접어든 요인,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또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요인, 이런 요인이 주도돼 가지고요, 수출이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월 수출액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가까이 증가를 한 56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가지고요. 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는 15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 수출을 좀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반도체는 AI 열풍으로 그런 것 같고요. 자동차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규제, 그래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자 해서 전기 자동차 같은 것을 보급을 권장하다 보니까요. 네. 이 고부가가치 전기 자동차 같은 친환경차 수출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차량 수출도 역시 늘어난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액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는 어떤가요? 예, 반도체는 AI 서버 투자 같은 것들이 AI 열풍에 힘입어서 확대되다 보니까요. 이 IT 전방 산업이죠. 네. AI 서버 투자를. 거기에 들어가는 당연히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올라가고요. 감산의 영향으로 단가 역시 상승을 해가지고 반도체 수출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로도 보셨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가장 큰 상대국은 지난해보다 24% 이상 수출이 늘어난 미국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1위였던 중국 제치고 미국이 1위 수출국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이제 현재까지 미국 경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탄탄한 견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경기가 약간 침체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소비 수요가 견조한 영향, 그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 영향은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미국이 대중 수출, 대표적으로 반도체 수출 같은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안보 동맹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수출 통제에 영향을 받아서 대중 수출이 위축된 것, 이 두 가지 이유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출 증가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미국에는 11월에 대선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AI 열풍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됐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도돼서 수출은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변수는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게 되면요. 양국이 서로 간의 그 무역 장벽, 관세 같은 것을 높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대미 수출이 모두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지만 내년 초부터는 좀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네,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엔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원화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산업 무역에 어떤 영향 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철강 업계예요. 철강 업계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올해 약 6% 가까이 상승한 반면에 엔달러 환율은 이 2배 이상 되는 1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엔화가 달러화 대비 원화보다 더 많이 가치가 떨어진 것을 뜻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일본 제품의 가격
가격 경쟁력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보다 더 좋아진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내 철강 업계에서는요,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과 경쟁을 하느라고 좀 수익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산 철강 제품도 국내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향상됨으로써 일본 철강 제품 수입이 늘어나고 여기와의 또 경쟁이 추가되기 때문에 철강 산업이 사실은 업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엔저 현상이 이제 심해지면 국내 자동차 업계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반도체 업계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은 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와 그 수출 구조가 유사해가지고요. 그렇죠. 수출 경합도가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수출 경합도가 일부 낮아지긴 했지만요. 여전히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업종에서는 높은 수출 경합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여전히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는 철강 업종, 자동차 업종, 거기다가 석유화학 업종 같은 예. 곳에서는 엔저로 인해서 수출이 일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 관련 이야기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물가 관련 소식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플레이션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앞두고 냉면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매년 1,000원씩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김밥, 뭐 주요 외식 품목, 설탕, 소금 같은 밥상 필수품 물가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왜 이렇게 오르고 언제까지 오르는 걸까요? 예, 뭐 결정적으로 뭐 냉면 같은 경우는요.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예. 그래서 냉면의 그 면의 원료라고 하는 메밀 같은 경우는 도매가 기준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건비에 뭐 전기요금 상승한 것까지 감안을 하면 냉면 가격이 이제 한 그릇에 15,000원이 넘어가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재료비와 인건비, 전기요금 상승을 반영해서 냉면 외에도 김밥, 뭐 김치찌개 같은 대표적인 외식 품목 가격도 서울 지역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최소 4에서 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소금, 설탕 이렇게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 같은 경우도 네. 당연히 가격이 상승해서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외식비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금, 설탕 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음식을 만들 때. 근데 이제 물가 이야기를 나오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최근 이제 폭등한 농산물가 안정 위해서 유통비용 10%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 예, 그래도 그동안에 농수산물의 가격의 49.7% 가까이가 유통비용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0% 정도를 낮추게 되면 네. 농수산물 가격을 일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이상기온 상황 하에서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농업이랑 수산업 관련돼서 일부 좀 수요가 많은 물 품목에 대해서는 뭐 수입을 통해서 좀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 이것이 안정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국내 농업계에서도 또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농업의 그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또 정책적 지원도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수출은 늘었지만 물가 소식에 조금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석병훈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일 등 50개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 대체 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간 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임기 연장 반대로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네, 폭우가 내린 중국 광동성에서 고속도로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잇따라 추락하면서 적어도 24명이 숨졌습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노동절 연휴 첫날 일어난 사고여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커다란 구덩이 속에 차량이 뒤엉켜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10분쯤 중국 광둥성 메이저우 고속도로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왕복 4차로 도로의 18m 구간이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차량 20대가 함께 추락했습니다. 梅大高速茶阳路段发生塌方灾害，造成多辆车辆被困和人员伤亡。 이 사고로 24명이 숨졌고 3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이었지만 닷새간의 노동절 연휴 첫날이어서 차량 통행이 많았습니다. 지난달부터 광둥성에는 많은 비가 내려 홍수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국은 오랜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땅이 붕괴했을 가능성 등을 놓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연휴 기간 도로 추가 붕괴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 경복궁 근정전에서 뮤지컬 세종 1446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서울의 5대 궁궐에서 궁중문화축전이 열리는데요.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름다운 궁궐의 모습들 함께 만나보시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까지 겪은 고난과 시련을 담아낸 뮤지컬인데요. 고궁과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진 장면을 본 관람객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창경궁에 있는 연못 춘당지에서 펼쳐진 미디어 아트입니다. 궁궐의 자연과 첨단 영상 기술이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고 있으니 궁궐의 밤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밤에 열리는 공연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궁중문화축전 10주년을 맞아서 어린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희궁에서 어린이들이 취타대 체험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경복궁 경회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잠시 조선으로 시간여행을 떠났는데요. 길놀이와 고궁음악회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오는 5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요. 고즈넉한 궁궐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 예년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며 다소 쌀쌀한데요. 낮에는 26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일부 남부 내륙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서울과 경기도 광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30도 가까이 계속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이 더위는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에 요즘 야외로 많이 나가시죠? 오늘은 봄철 나들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진드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말고 눕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돗자리는 반드시 세척한 후에 햇볕에 건조해서 재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야외 활동 중 발열과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으로 방문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